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하정식입니다.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원래 자기 치아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자기 치아보다는 좀 힘도 좀 약하고 물리는 이질감도 좀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와 다르게 임플란트는 충치가 먹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괜찮으신지 알고 사용하시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제 잇몸 관리가 안 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이 좀 많이 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도 또 모르고 있었다가 계속 붓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8mm에서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8mm가 전부 다 뼈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한 2, 3mm 정도만 뼈에 붙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서, 이게 흔들린 다음에 오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잇몸이 이미 뼈가 다 녹아서 그냥 다시 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옵니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 머리가 올라가고 나면 대부분을 지르코니아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좀 좋고, 치아랑 다르게 좀 날카롭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음식이 좀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잘린다? 그 부분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고정이 돼 있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주 인대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차이가 되게 큰 게,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있고 음식물이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도 치아로 좀 느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아예 느낄 수가 없죠.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가 아니라 고정된 틀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연치를 쓰시던 분들은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반대로 틀니를 쓰시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쓰시면 정말 만족해 하세요. 이미 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해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 최대 단점은 자연치와 다르게 힘도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식물이 정말 잘 껴요. 근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끼지 않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는 정말 많이 껴요.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고, 자연치는 치주인대 때문에 조금씩 미세한 움직임이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고정이 돼 있으니 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왔다가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나오죠.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음식물 좀 덜 끼게 공간을 더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끼고 잘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보철물 새로 해서 덜 끼게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관리가 좀 안 되거나 해가지고 잇몸이 또 내려가면 또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이 또 끼게 될 거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덜 끼니까 그런 상황에서 끼게 됐을 때는 진짜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빡빡해서.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음식물이 끼고 빠지고 이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의원성이 있고 이제 환자분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술자가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뼈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를 잡게 한다던가, 보철물을 빼낼 때 잇몸 모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던가,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치과 재료물들을 좀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흡연, 습관적이지 않는 칫솔질, 음주, 당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주의염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원성과 이제 환자분의 관리 영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숙련된 술자에게서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인 관리와 귀찮더라도 병원을 한 번씩 내원하셔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좀 이상적인 치아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치아는 아무래도 수십 년 쓰다 보면 마모도 되고 깨지기도 하고 변색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내 치아가 좀 뒤틀려 있을 수도 있어요. 교정이 좀 필요한 상태이거나 내 턱 크기에 비해서 치아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삐뚤삐뚤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임플란트를 하면서 다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건 되게 큰 장점입니다. 이미 좀 틀어져 있는 교합 평면도 어느 정도 원래대로 좀 바꿀 수 있고, 한쪽으로만 좀 많이 씹히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좀 양측성 교합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좀 더 좋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임플란트의 좀 단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연치를 오래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에 비해서는 단점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의료이기 때문에 자연치를 더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연치 관리가 이제 잘 안 되고 실패한 경우에 기능을 상실한 자연치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의 장점이 자연치의 치열을 좀 변형시킬 수도 있고 심미적으로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으면 임플란트는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내 치아의 상실과 내 치아의 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궁극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잇몸뼈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기저골 위에 치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조골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인데, 이 치아가 없으면 치조골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실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넣어둠으로써 이 뼈는 계속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치아가 상실됐을 때 최고의 대안은 당연히 임플란트죠. 브릿지로 해서 뭐 연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꾼다던가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 괜찮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뼈를 보존한다라는 느낌과 그 부분의 공간을 좀 채워 넣는다는 느낌은 임플란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만 빼놓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해서 임플란트는 할 수 있어요. 틀니를 하는 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에 잇몸뼈가 치아가 없다 보니까 계속 소실될 거고, 틀니의 고정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때마다 틀니를 수정해야 되고 뭐 바꿔야 되는데, 뼈가 녹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지를 잘한다고 해도 나의 뼈가 녹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저골 위에 있는 치조골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예요. 치아가 빠지고 나면 이 치조골은 수평 수직적으로 골 손실이 무조건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이제 틀니는 잇몸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잇몸은 계속 힘을 받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뼈는 녹는 속도가 틀니를 안 쓰는 것보다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잇몸은 점점 두꺼워지고 안에 있는 뼈는 점점 녹고, 틀니 한 10년, 20년 쓰고 오신 분들은 정말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뼈도 많고 임플란트 식립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틀니의 너무 단점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웬만해서 다 심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말 심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사고로 한쪽 뼈가 좀 많이 소실이 됐다거나, 유전적으로 9순 9개월 때문에 이제 잇몸 라인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면에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틀니는 그 다음 대안으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브릿지는 요 사이 뼈가 너무 없어서 뼈 이식도 하기 힘들고 임플란트가 도저히 힘든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앞니 쪽에서 좀 많습니다. 앞니 쪽은 좀 뼈가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옆에 건강한 치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니까 브릿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브릿지를 선호하지 않는 게 멀쩡한 치아 두 개를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사실 임플란트는 환자분들은 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잘 몰라요. 뼈 안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보철물 가지고 많이 평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것까지 잘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임플란트가 진짜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거의 자연치에 준하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힘의 비율은 자연치가 100이면 임플란트 한 8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치랑 똑같이 100% 같은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위에 틀니 쓰시고 아래 자연치 이렇게 있는데, 자연치 부분이 뭐 좀 약해서 좀 빼고 여기를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거는 힘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틀니는 자연치에 비해서 힘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임플란트를 하실 게 아니면 아래도 전체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위에 틀니를 쓰고 계시면 아래 그냥 그러면 임플란트 한두 개 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쓰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위에는 틀니, 아래는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니가 더 과도한 힘을 받아서 치조골의 흡수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럼 위쪽에 있는 틀니는 계속해서 이제 불편하게 되죠. 술, 담배는 수술 직후에, 길게는 한 달은 좀 참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술은 드시고 나면 관리 못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것 같고, 염증이 좀 많은 분들도 술을 드시면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아가 뭐 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치료를 받을 정도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술은 좋은 식품은 아니죠. 내 친구는 담배 폈는데 괜찮던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이란 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면 그냥 100%잖아요. 그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가 생겼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술, 담배를 도저히 못 참고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아,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자주 뵙게 될 거라고. 회복기간도 훨씬 길어질 거라고. 저희는 뭐 병원에서 자주 뵈서 좋기는 한데 환자분이 좀 싫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뭐 오돌뼈 뭐 이 정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냥 골고루 제일 잘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돌뼈나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하고 그냥 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한 거고, 앞니로는 사실 그냥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다인 거지.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근데 예전처럼은 사용하기는 힘들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맵고 짠 거는 자연치일 때도 안 좋습니다. 약간 너무 자극적이고 잇몸을 달아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음식들은 그때는 좀 회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피해야 될 음식에서 딱딱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만 드시라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진짜 골고루 잘 드시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잇몸 건강에 무조건 좋습니다. 회복할 때는 당연히 더할 나위 없죠. 그 외에는 저는 다양한 음식 다채롭게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단 앞니로는 뭔가를 잘라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제 임플란트로 바뀌게 되면 앞니는 좀 심미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앞니로 면을 끊어 먹는다던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쿠션감이 약해서 충격 완화 효과가 되게 적어요. 앞니는 혀로 밀기만 해도 앞니가 조금씩 밀린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치축이 완전 달라요. 어금니는 거의 위아래 수직적으로 좀 부딪히면 앞니 쪽은 위에는 좀 대각선이고 아래는 수직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속 쳐버리면 위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수평적으로 힘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쪽 임플란트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니 쪽 교합은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앞니 부분이 드시다가 좀 흔들렸다, 뭐 드시다가 깨졌다, 돌 씹어 먹는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안 좋아졌다가 그날이 계기로 더 안 좋아진 케이스일 거예요. 많이 오셨던 분들 중에 뭐 앞니가 뭐 갑자기 흔들렸다 보면 아랫니랑 이상하게 거기가 좀 세게 닿고 있다던가, 아랫니 위에 하나가 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유독 좀 간섭이 많이 일어났던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통증이 가끔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플란트가 좀 흔들리거나 겉도는 느낌이 난다, 뭐 얘가 뱅뱅 돌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풀렸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단순히 풀리기만 했으면 가서 쪼이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냅두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뭔가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엔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잇몸뼈가 녹는 과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번거롭더라도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측정한 그 난이도도 다르고 술식도 다르고 뭐 제품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비용을 받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틀어서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조골 이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이제 치아를 뽑고 나면 치조골의 소실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데 좁아진 뼈에 그냥 맞춰서 심는 분들도 있고, 그냥 원래 이제 뼈 외형대로 좀 뼈를 만들어서 심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아야 돼요. 본인은 도저히 너무 뼈 이식하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피하는 분은 보통은 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냥 치과가 정말 무서워서 모든 치아가 망가질 때까지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좀 비용이죠.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이 더 크냐라고 하면 비용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공포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뭐 요즘은 의식화 진정, 수면 치료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미루다 보면 하나 흔들리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왼쪽으로만 좀 씹었다, 근데 이렇게 또 편향되게 한쪽으로만 씹다 보면 그 부분도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왼쪽도 잘 안 돼서 씹을 공간이 없어지니 그때 이제 오시면 좀 많이 늦죠. 사실 딱 치료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증상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한번 체크하는 게 전혀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오셔서 보기만 해도 나중 되면 훨씬 세이브할 수 있죠. 아픈 다음에 오면 좀 늦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6달 말씀드리고요. 잇몸이 좀 많이 망가져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나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3달마다 꼭 내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귀찮지만 임플란트 하실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관리를 잘해서 그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좋고, 앞으로도 잘 씻기 위해서는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치실, 치간, 칫솔, 요거 두 개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칫솔질은 잇몸, 치아 사이나 뭐 임플란트와 잇몸이 맞닿는 경계를 잘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치실은 엄청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좀 많이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시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면 사실 치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막 한 3달이나 이렇게 주기로 오시다가 너무 관리가 잘 되는데 하는 분들은 여쭤봐요. 그럼 치실 항상 쓰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6달 주기로 보자고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오자고 하기도 해요.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이제 65세 이상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제 임플란트 2개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사실 없고 사보험으로 해서 좀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집안 내력상 뭐 좀 잇몸이 좀 좋지 않다, 내가 봤을 때 내 잇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좀 사보험을 가입해서 이 부분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턱뼈를 상악이라고 하고요, 아래턱뼈를 하악이라고 해요. 치조골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 수평적인 좀 증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수직적인 증대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뼈를 진짜 엄청 넣어야 1, 2mm 좀 올라가려나? 이 정도의 뭐 차이가 있는데, 뼈를 증대할 수 있는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입니다. 코와 구강내를 연결해주는 통로 중에 하나인데, 위턱뼈 광대 안쪽으로 해서 코 옆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농이 차면 이제 축농증이 되고 여러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비어있다 보니까 위턱뼈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그쪽의 공간을 열어서 막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뼈 부분을 멤브레인으로 좀 덮어놓고, 그리고 잇몸을 잘 꼬매면 안쪽에 있는 공간이 혈행 공급이 잘 되면서 뼈가 되게 잘 생겨요. 이술식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고, 이때 넣는 뼈의 양은 일반적인 뼈 이식보다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뼈를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고정력이 나오려면 1, 2mm 정도의 뼈로는 안 돼요. 적어도 한 4, 5mm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너무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위턱뼈는 좀 부족한데,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해도 원래 정상적인 길이 한 8mm 정도를 심고 나면 상악동 공간을 그냥 뚫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 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상악동 공간 안에 임플란트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고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막을 들어 올리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에 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제 의사라면 자기만의 치료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환자한테 강요를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으로 좀 따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금니 쪽이나 뼈 이식 부분에서 제 생각을 많이 관철을 하는 편입니다. 뼈가 부족한 부분은 뼈를 만들어서라도 더 튼튼하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2개가 좀 다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실력도 좋지만 비용도 좀 합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내 실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면 합리적인 곳을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곳을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심어놓을지 모르니까 좀 많이 심어놓은 곳, 많은 경험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가면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실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많은 식립 개수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케이스라도 받아들이는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심플 케이스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복잡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식립 건수로 이제 환자분한테 저희는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어필을 많이 하죠. 보여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결국엔 소개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돼요. 여기서 하고 만족을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진료적인 증명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가 처음 가는 병원인데 이곳이 잘한다 못한다는 상담하는 분의 태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지를 보는 원장도 그렇지만 중간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학력도 중요하죠. 근데 많이 한 사람을 이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케이스를 만나도 비슷한 결과로 비슷한 시간 내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마다 뼈의 상태도 다르고 잇몸의 상태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치아는 정확히는 3개로 구분이 되는데, 범낭질, 상아질, 백악질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걸 범낭질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범낭질은 상아질을 좀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엄청 딱딱하고, 이 부분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이제 상아질까지는 충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빨리 퍼져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치아의 마모는 더 진행될 수도 있고 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 가는 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딱딱한 거 너무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몬드, 오돌뼈 뭐 이런 것들 즐긴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치아끼리 계속 으깨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치아 두 개가 둘 다 딱딱하니까 부딪혀서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 딱딱한 게 들어가면 당연히 더 마모되는 속도는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를 악무는 건 우리가 이제 치아를 물면 치아가 완전히 포개지질 않아요.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힘줘서 더 물다 보면 이 공간이 메꿔지려고 하면서 치아가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빠드득 빠드득 하면서 범낭질이 마모가 되는 거죠. 손톱도 어떻게 보면 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물어뜯다 보면 치아끼리 마모가 되기도 하고, 뭔가로 따는 걸 좀 보여주려고 막 이로 따고 막 하다 보면 치아도 깨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치아도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치아에 마모되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 물고 뜯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이 맛으로 먹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관리 못하면 나중에 진짜 잘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전부. 저는 진짜 양치 좀 세게 하거든요. 짧고 굵게 하자 마인드로 엄청 세게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칫솔질을 잇몸과 치아를 가로로 지나가는 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목이 많이 파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주요한 원인은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치아에 마모나 목이 파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꽉 묻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칫솔질은 그래도 잇몸에서부터 치아로 좀 쓸어내리듯이 진행해주는 게 잇몸 건강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이 너무 세게 해서 그냥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냥 그렇게 못 받아들여서, 당연히 계속 세게 해서 뭐 몇만 번 하다 보면 당연히 치아도 마모는 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직은 마모가 안 돼 있거든요. 치실 잘못 사용하면 좀 많이 봤어요. 약간 치실을 위에서 넣을 때 이제 잘 안 들어가니까 톱질하듯이 치아 사이로 밀어넣고 밑에서도 톱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잇몸 다 나갑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치면을 따라 내려갔다가 치면을 따라 긁고 올라오면 끝이에요.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잇몸을 깨끗하는 게 아닙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치실이고, 잇몸 마사지나 이런 건 칫솔로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잘못된 사용으로는 또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게 있는데,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 사이에 저희가 얘기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사람들이 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치아 사이가 너무 검게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사이를 치간 칫솔로 넣어서 닦아주면 이제 잇몸 마사지도 좋고 양옆 치아도 닦고 정말 좋은데, 이거를 보고 넣으면 잘 넣을 수 있는데 안 보고 넣으면 가끔 잇몸을 찌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잇몸에서 또 피가 나요. 뭐 환자분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또 병원을 오세요. 제대로 사용했을 때 나는 잇몸에서 피는 오히려 되게 좋아요.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고, 여기에 좀 염증이 있었고 내가 지금 그걸 긁어냈다는 증거니까. 일단 접착력 있는 당류들이 보통은 안 좋아요. 왜냐면 치아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잘 떼내면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면 안쪽으로 파여있는 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칫솔로 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역 같은 거 치아에 끼거나 하면 진짜 빼기 힘들잖아요. 결국엔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치아 표면에 우식균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충분하게 제공을 해버리다 보니 우식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되게 취약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해서 고름이 나왔을 때 배출이 돼야 낫기는 해요. 그 안에 있는 세균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뼈가 녹고 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본인이 이 농을 짜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아프고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짜지 못하면 상처만 나고, 이랬을 때는 그냥 병원 오시는 게 낫습니다. 보고 확실하게 좀 염증도 제거하고 약으로 좀 컨트롤하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상아지 일부분이 노출이 되다 보면 치아도 좀 자기 수복을 좀 해요. 바깥쪽으로 좀 미세하게 단단한 벽들이 좀 생기면서 결국엔 적응을 하는 거죠. 시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좀 일단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떼우는 거를 엄청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특히 치아 목들이 파여가지고 시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파인 거 아니면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고, 너무 많이 파였다, 한 번은 떼울만 하다 하면 그냥 한 번은 떼웁니다. 저는 두 번 떼우는 건 좀 추천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모된 거를 냅두다 보면 범낭질이랑 상아질의 경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범낭질이 다 닳고 나면 안에 있는 상아질은 되게 진짜 빨리 닳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어금니에서는 안으로 움푹 파여요. 앞니에서도 움푹 파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더 파이다 보면 이게 신경까지 닿기 때문에 단순히 마모를 그냥 좀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뿌리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좀 닳았을 때 신경적으로 좀 아프거나 할 게 이게 반복적으로 온다 그러면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시적이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좀 유독 좀 약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좀 닿았을 때만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 가서 확인 한번 하시는 게 좋죠. 저는 건치입니다. 어렸을 때 빼고는 사랑니 뽑은 거 빼고는 따로 치아 치료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은 받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받으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좀 자기 직원한테 받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틀리면 좀 그렇듯이 직원이 저 스케일링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여기 치석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 몰래 다른 병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서도 뭐 치과 이야기 전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 번 정도 쉬는 날 다른 병원 가서 몰래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유전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쭐하는 케이스이기는 해요. 엄청 치아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 지키는 거는 자기 전에는 꼭 한다는 거. 특히 음주 후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하려고 해요. 가글은 안에 있는 유해한 균 같은 좀 안 좋은 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불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강화 효과도 있고 한데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 치태, 접착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가글로는 없앨 수는 없어요. 붙어있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글만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항상 뭐 안 좋은 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글이 그렇게 다 특정 지어서 잡을 수는 없고 좋은 균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글을 너무 자주 쓰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글을 많이 하면은 알코올 있는 거는 건조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침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입안을 되게 청결하게 해주고 청소해주는 효과도 많기 때문에 구강이 건조하다는 건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안쪽에 뭐 음식물 같은 것도 자정작용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입냄새도 좀 유발되고 치아의 우식도 좀 높아지고 나중에 구강 건조증이라고 좀 많이 유발할 것 같아요. 저는 가글은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텁텁함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주무시기 전에 뭐 드시고 자는 것도 권하지 않잖아요. 세균들이나 음식물이 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서 주무시기 전에 좀 관리하고 가글액으로 한번 양치하고 하면 향균 효과에도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가글을 사용한 후에 몇십 분간이라도 저희는 식음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가글액이 좀 입안에 좀 남아있어서 전체적인 향균 효과, 세균을 좀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물로 씻어내면 가글액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20-30분이라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헥사메딘 처방을 하는데 헥사메딘은 염증 완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강 내 세균도 좀 잡아주기 때문에 한 1주 정도 사용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잇몸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치아 변색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치아 변색 효과는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색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잇몸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뭐 건드려도 피가 난다 뭐 이런 분들은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담배나 뭐 이런 게 문제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잇몸 자체가 약하신 분들은 웬만해선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거 쓰다 보면 잇몸이 계속 자극받으면서 좀 퇴축되더라고요. 저는 치약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시린 거에 적응시켜주는 좀 치약들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치아가 그 시린 부분들 상아질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적응되는데 더 빠른 도움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용하기가 당연히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이 손가락에 두르는 거는 잘 못해요. 환자한테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손잡이 있는 치실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종류별로 있는 게 좋아요.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잘 닦이지. 너무 헐렁하게 들어가면 그냥 넣었다 뺐다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제대로 사용하려면 넣어서 치면에 닿아서 한쪽 치아에 부딪히면서 긁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종류별로 사던가 아니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사서 치면에 넣어서 닦아주면 됩니다. 내가 좋은 양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치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치면 착색을 해서 그리고 양치를 한번 시켜본 다음에 이 착색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단순히 이 치아를 닦고 나서 개운하다고는 하는데 어디가 덜 닦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들여지려면 이렇게 착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면 착색제가 단순히 뭐 염색제가 아니라 치태에 잘 붙는 제품이라서 그거 없애는 양치를 하다 보면 내가 치태가 잘 끼는 곳도 없앨 수 있고 여러모로 좀 도움은 됩니다. 요거 좀 시행하는 치과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플란 플러스 케어라고 잇몸 관리를 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병원마다 아마 패키지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 정말 튼튼하면 저는 굳이 치아를 뽑지 말자고 말씀드려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다만 대합치,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치아는 정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출의 정도가 좀 심하거나 정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치아가 약간 흔들린다거나 이런 경우면 굳이 또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치를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이렇게 돼서 잘 쓰면 물론 좋겠지만 치아가 그냥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뼈를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뼈에 묻혀있는 뿌리가 되게 짧아지게 돼요. 전체적인 강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확실히 생기고, 환자분은 이제 멀쩡한 치아 왜 뽑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쩡한 치아가 아니에요. 실제 치아를 좀 깎아서 써보거나 아니면 신경치료해서 썼을 때 이미 뿌리가 짧아져 있었고 안 쓰던 치아였어서 갑자기 임플란트 한 이후에 울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도 돈도 낭비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서로 간의 이야기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흔들릴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니 사진에서 뭔가의 근거가 나오지 않는데 동요도가 있는 치아다 라고 하면 이건 발치의 근거가 되기 좀 아쉽죠. 뿌리 끝에 뭔가 염증이 있다던가 위에 잇몸이 좀 많이 녹았다던가 이런 이유가 명확히 보이는 경우에는 발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잇몸이 녹고 치주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치아가 더 흔들린다고 해도 또 일단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과를 가서 사진을 찍고 확실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손으로 흔들어 보기만 해서 뽑아야 될 정도다라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애매한 치아들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일시적인 동요도 상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원래는 단단하게 잘 있다가도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면 굳이 뽑아야 되는 치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요도가 오는 순간들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면 안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뽑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큰 어금니 없이 작은 어금니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작은 어금니들이 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뽑지 않고 일단 어금니부터 채워 넣고 사용하시다가 보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웬만해서는 괜찮아지세요. 뒤에 있는 어금니가 나오면서 이제 과도한 힘을 받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이미 그 임계선을 좀 돌파한 치아라고 판단이 되면 뒤에 큰 어금니가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동요도가 이어지면서 발치하는 케이스로 변하기도 하죠. 충치에서 예후가 제일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잇몸 근처에 있는 충치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목이 파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치아의 머리와 잇몸이 맞닿는 경계선쯤에서 썩으면 정말 애매해요. 뿌리도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뽑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잇몸 근처에서는 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타액도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어서 재료가 확실히 완벽하게 방습이 되기도 힘들고, 충치가 뿌리 아래까지 내려갔다라고 치면 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 쪽에서 나는 충치들은 너무 많이 썩어서 위에서 볼 때는 되게 점 같았는데 안쪽은 다 엉덩이 파듯이 파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발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사실 잇몸 아래로까지 충치가 내려갔느냐, 머리 쪽에서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났을 때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판가름합니다. 그거는 연세 보고 말씀드려요. 사실 이 충치라는 게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상태로 한 몇십 년을 쓰셨던 분들이면 제가 뽑자라고 얘기도 당연히 안 뽑죠. 그래서 저는 일단 더 지켜보자고 해요. 더 진행이 되면 그때 하자. 굳이 처음 보자마자 이거를 뽑자 그러지는 않고, 앞으로 관리 여부도 좀 중요하고 이거보다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케이스도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 몇 개 정도 남아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치아가 완전 건전한 상태가 아닌 이상 발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죠. 관점의 차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게 저희는 치료 후에 한 2-3년 쓰면 그래도 쓸 만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치료했으면 10년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살려보자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근거가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아야 되고, 충분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환자분도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뽑을 치아인데 그냥 지금 임플란트 할래 하는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이 좀 잘 돼서 잘 맞는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치료는 정말 어려운 술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에 현미경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 하시는 대가 분들도 많지만 정말 보이지가 않고 의사 손의 감각에 의존해서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신경관의 외형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신경관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논문상에서도 여러 번의 신경을 죽이는 과정들을 걸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때 찾을 수 있는 신경관들을 다 제거하는 치료가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완전 블라인드 테크닉이에요. 보이지 않는 치료라서 기한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대에서 80대 사이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젊은 층은 확실히 40대 분들이 좀 많이 늘기는 했고요. 40대 분들도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니고 20, 30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사고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신경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받았던 치아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안 내력이 좀 잇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 뭐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 거의 젊은 분들은 사실 많이 오지는 않으세요. 확실히 좀 성장기 때 환자분들은 아직 골격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난 교정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분들도 좀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좀 확실히 어렵기는 해요. 너무 어린 나이 때, 한 10대 초반 이 정도가 되면 확실히 더 클 나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진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치아들이 많이 빠져서 온 경우에 좀 대안이 별로 없어서 임플란트를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케이스를 봤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만들 때는 옆 치아들이랑 높이도 모양도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확실히 성인이 되고 나니까 치아 간격도 조금 더 뜨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소통이 잘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또 다시 보철물을 좀 바꿔준다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전한 골격적인 성장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정말 원하면 좀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고지를 해놓고, 그러고도 원하시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보통 대부분은 좀 더 크고 오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대부분 사실 20대에서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복합적인 만성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좀 잇몸이 정말 약하게 태어나셨던가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웬만해선 치아가 흔들리거나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신경치료를 좀 하자고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젊을수록 회복도 빠르고 예후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치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젊을수록 뽑을 확률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젊을수록 임플란트 하는 케이스보다는 치아를 살리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좀 젊을수록은 웬만해선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치아가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젊을수록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그 뼈들이 녹는 게 너무 아깝고 나중에 더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젊을수록 나머지 치아들이 잘 버텨줘요. 사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뭐 브릿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뼈가 너무 얇아서 심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임플란트를 해두는 게 나중 가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치조골은 치아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뼈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돼야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치아가 빠졌으니 그냥 냅두고 하면 치조골의 흡수는 무조건 일어나고, 좀 더 나이 들어서 뭔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없는 부분은 웬만해서는 다 채워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아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에 옆 치아들이 좀 그 공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옆 치아들도 안 좋아져요. 정말 문제는 많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없으면 치조골은 계속 녹아요. 흡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 가면 진짜 심기 힘들 정도로 뼈가 이미 소실되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일수록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거나 뭐 윗부분에 뼈가 녹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뭐 10년마다 굳이 멀쩡한 걸 교체할 필요는 없죠. 뭐 보철물 정도는 좀 깨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체하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지만 10년마다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10년마다 꼭 교체해야 돼요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가끔 보면 한 20년, 30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정말 잇몸 하나 녹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확실히 예전보다 또 기술도 좋아져서, 예전에는 정말 좀 무식하게 엄청 큰 두꺼운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기적으로 치과만 좀 갈 수 있으면, 계속 좀 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프면 늦어요 이미. 그러지 말라고 검진을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니까. 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저는 최소 6개월 주기로는 한 번씩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용적인 부분이 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임플란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돈 부분이 항상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는 치아의 수명의 흐름에서 보면 사고 없이 신경치료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신경치료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발치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임플란트를 다시 하고, 그게 아니면 틀니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흐름으로 보면 틀니를 제일 먼저 하는 건 가장 좀 악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뭐 나올 수는 있죠. 9개월 사고로 인해서 입천장이 없거나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외에는 저는 조금 더 임플란트를 권해드리고 젊을수록 그래서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제가 나이를 생각하는 케이스들은 임플란트를 좀 심을 수 없는 나이대나 연세가 좀 너무 들어서 좀 치료 계획에 변경을 줘야 될 때 빼고는 크게 나이를 많이 고려하지는 않고요. 사실 뭐 60대 잇몸이 70대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20대 잇몸이 60대보다 안 좋은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마다 다르니 확실히 좀 담당의와 상의 후에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믿고 좀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은 한 번에 뭐 많이 해도 되냐, 이렇게 무리해서 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차가 있죠. 마취하고 잇몸을 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한 번에 다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걱정되시거나 하면 나눠서 하자고도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수술에 자신이 있거나 속도에 자신이 있다면 한 번에 다 심는 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에도 되게 좋고 통증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날 당일은 힘드시긴 하죠. 잇몸을 크게 열고 하다 보니 얼굴이 많이 붓는 경우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빈번하게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은 어디서 맞고 왔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대요. 피멍 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진을 하고 시작하지만 환자분은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 되게 걱정도 많이 되셔서 연락도 많이 하시지만 진짜 이때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고, 어느 연령대를 얼마나 해봤는지를 많이 알아야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잇몸이 되게 좀 잘 붓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수술 시간도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잇몸이 안 좋다 보니 뭐 지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뼈가 많이 녹기도 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는 당뇨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임플란트를 못하는 금기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를 받는 기회에 본인도 당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후도 정말 좋고, 실제로 뭐 끝난 후에 당 수치도 되게 많이 개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관리만 잘 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의 질병씩만 있으면 정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뇨만 있는 분들은 당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 스텐트 시술한 지 6개월이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6개월 이후로 수술을 미룬다거나, 혈전제를 지금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골다공증 약은 아닌 경우들도 많은데, 주사를 맞는 분들은 확실히 끊어야 되는 시점들이 요즘은 2-3개월 정도는 휴지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당뇨를 있으시면서 혈전제도 드시고 뭐 이런 복합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고려할 게 많아지죠. 이런 거는 정확히 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고, 필요하다면 당뇨 때문에 가시는 내과나 항혈전제를 받는 병원에 가서 그쪽 의사와 정확히 상의 후에 저희가 소견서를 보내드리고 해서 협의하고, 약을 뭐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못한다면 지금 말고 언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제가 아는 약들이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준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요. 제일 주의하는 건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나 심장 스텐트 시술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전신질환,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번 실패하셨던 분들이나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고려해야 될 게 진짜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수술을 잡고 나서 고려하지는 않아요. 치료 계획은 다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분이 말을 안 하시는 경우들은 가끔 있어요. 수술하고 났는데 지혈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혹시 뭐 약 드시는 거 있냐 그랬더니 항혈소판제나 뭐 항혈전제 이런 거 드시고 계셨다, 이러면 안 좋죠. 뭔 약을 드시는지, 어떤 지병이 있는지 확실히 다 오픈이 돼야 됩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그때 먹는 약이 문제가 되는데요, 케이스는 사실 적어요. 발병률 자체가 1-2%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 1-2%가 나이면 안 되니까 그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휴지기가 필요하면 확실한 휴지기를 가져야 되고, 휴지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정확히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뒤처리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좋죠. 골개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골다공증 약이랑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유방암 환자분들의 경우에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항암제를 끊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골개사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뵙기는 해요. 부축을 받아서 움직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무리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계속 하기만 하면서 한 부위 끝나고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괜찮으신지, 아니면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오늘 어떻게든 마무리하시고 싶으신지, 환자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이 힘든데 그거를 억지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힘든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환자분의 상태도 좀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부위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한두 개 척도 차이가 거의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빠르다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되게 빨라지잖아요. 되게 익숙해지고, 또 빨리 심으면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더 적으니 출혈량도 적을 거고 노출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병원을 가는 게 체력적인 부담 쪽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병원을 가면 이런 약을 먹고 있을 땐 이렇게 대처를 한다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많이 식립을 해봤거나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전신질환이나 뭐 지병이 있는 분들은 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경험이 많거나 의사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당뇨면 뭐 어때? 뭐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확실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럼 대학병원 가셔라 하는 데는 저는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무조건 흡연, 그 다음은 금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사는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흔들리는 치아가 그래도 틀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아 조금이라도 있던 분들이 그걸로 식사하시다가 다 빼고 틀니 드신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도 식사 제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도 더 빠르고 몸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잘 안 멈추는 분들은 지혈이 잘 되도록 피가 입에 고였을 때 뱉거나 상처 부위를 계속 자극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혈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주무실 때 수건 깔고 주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똑바로 눕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누웠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가 새서 막 베개에 젖거나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막 응급실 가시고 그래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담당 병원에 바로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지혈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당 관리 잘 해주시면서 구강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되니 잇몸이 붓거나 하는 상황들을 잘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지병이 있든 없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푹 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관리법은 이제 꾸준히 치간 칫솔이나 치실 이용하면서 내 치아다 생각하고 닦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더 나가면 워터픽, 물세정기,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병원을 좀 주기적으로 내원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죠. 제가 가끔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회봉사 나가서 보면 진짜 7, 80대신 분들 틀니 하신 다음에 한 10년 동안 치과 안 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괜찮아도 가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진짜 임플란트는 내 몸에 심겨져 있을 뿐이지 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끔 진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치아에 어느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치아가 썩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감각이 없으니 이게 잇몸이 안 좋아져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임플란트 한 다음에 괜찮겠지 하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해도 한 2, 3년 후에 갑자기 오셨다가 폭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음식물이 많이 껴서 뭐 냄새가 난다 인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근데 입냄새는 사실 본인이 느끼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느껴도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느껴질 정도면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좀 잘 느끼는 분들은 잇몸이 많이 부었다라고 느끼는데, 뭐 그쪽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 정도가 왔으면 이제 관리가 좀 안 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안에서 뭐 누런 농이 나온다, 이건 좀 많이 늦었어요. 이건 좀 뼈가 어느 정도 녹는 게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시그널은 느끼시는 분이 있고 안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는 분들은 무조건 와야 되고요.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 좀 잘 끼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좀 잇몸이 많이 붓는다, 피가 난다, 이게 주기적으로 난다, 한번 가보셔야 돼요. 치간 칫솔을 잘못 끼워서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잇몸에 쓸려서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나고 말았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죠. 피 나면 저는 확인 받는 게 그냥 번거로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 걱정되셔서 오신 분들, 아 이거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사실 그래도 오시는 게 맞아요. 별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진짜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반 정도의 뼈가 녹아도 임플란트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10mm 정도의 임플란트가 평균 사이즈다. 아니 한 8mm? 한 4mm 정도의 뼈가 녹아도 밑에 4mm가 잘 잡고 있다면 임플란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흔들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해서 왔을 때 이미 임플란트가 당겨있던 뼈가 다 녹은 상태예요. 위에 있는 보철물이 뭐 풀리거나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거나 할 수는 있죠. 그것도 근데 그냥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흔들리는 느낌이 나면 일단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더 이상 임플란트를 신기 힘들 정도로 뼈가 많이 녹았을 때, 이럴 때는 틀니로 갈 수밖에 없고요. 무시하고 오면 이미 많이 늦어요. 아프면 어느 정도 진행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들은 이제 괜찮으니 더 이상 병원을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병원을 오시기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겁이 나서 수술한 이후에 다시 또 두려움이 더 세져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와서 검진만 제대로 받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꼭 믿고 가서 좀 확인을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의사들도 이분이 왜 같은 문제로 계속 오시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환자분들도 불안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바로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